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도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3부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경제 방향 또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천 소장, 주간경향 박병률 편집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문가들 또 여론조사 분석은 뭐 1개월 전에는 바이든이 압도적 승리.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따라왔다. 트럼프가. 근데 뚜껑 여니까는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뭐 초접전 상황까지 갈 거로는 예상이 됐는데요. 이 정도의 격차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미국 대통령의 재선율이 70%가 넘습니다. 예. 뭐 현역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재난지원금과 같은 뭐 경제 대책도 나왔고요. 또 민감한 세금 인하 정책도 썼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자들이 미국의 한 45% 정도 되는데 이들이 뭉쳤다는 겁니다. 특히 퀴니피악 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갈았던 것은 경제하고 법과 질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6개 격전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러니까 21명만 좀 가져가는 비상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미 대통령은 대부분이 재선에 성공했고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실업률이 높았다. 근데 이번에 역대 최고의 실업률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코로나라는 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네. 이 높은 실업률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쨌든 이제 순간적인 그런 위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 이런 수치적인 문제도 있으나 그 바이든 후보가 사실 또 다른 이제 중도층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부분. 예. 그러니까 4년 전 힐러리랑 후보 상황이 같거든요. 힐러리는 비호감. 예, 저도 이 선거 전에 몇 분한테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그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안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트럼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좀 바이든 쪽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뭐 막판에 그 바이든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확실하게 빼들어오지 못한 것 아닌가.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요. 선거 전략상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우위했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3분의 2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요. 또 특히 백인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의 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뭐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세적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몸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에서 저소득층이 보거나 그리고 근로자들이 볼 때는 선거 공약을 실켜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일자리도 만들어줬고요. 또 중국의 고율 관세로 해서 제조업을 돌아오게 했다는 눈에 보는 실적을 강조하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층이 더 결집한 것은 아닌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있고 저는 글쎄요, 그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예. 네, 죄송한 얘기인데 그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고 또 이런 분석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되게 미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미국인들의 감성적인 부분들 그것도 저희가 또 때로는 한국에 있으면서 좀 관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코로나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피해도 많고 경제도 안 좋고 근데 니네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실 그 개인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여러 곳에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박병렬 편집장이 아까 매력 없는 바이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준영 외교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떨어뜨리러 투표장에 나가진 않더라도 꼭 당선시켜야겠다고 하면 투표장에 나간다. 그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가 약간 압사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거긴 그런 지적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엔 지금 동의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뭐 허리케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 트럼프의 안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 또 저학력 그 백인 노동자,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 소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옛날이 좋다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러스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엔 민주당원이었지만 공화당으로 빠르게 돌아선 것도 이번 선거에 바이든에게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 대선이 또 양당이 엄청난 돈을 풀지 않습니까? 뭐 광고도 그렇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러스트벨트 지역 민주당이 다시 가지고 오려고 엄청난 또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쉽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미국인들은 트럼프 집권하는 동안 뭐 주가도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오늘 주식시장도 역시 뭐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막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던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미국 중심주의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뭐 딱히 하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바이든이 됐을 때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더 좋아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이 강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느 부분이 강할 것이냐.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보면 그렇게 예컨대 뭐 친환경주, 대북주, 그리고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빠른 시간 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사실은 그 월가가 원하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야 된다 했는데 최종 결과는 언제 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최종 결과는 빠르면은 6일이나 7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는데 미국은 35개 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 민주당, 공화당으로 아예 전통적으로 부분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개 주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은 그날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미국은 경기와 관련된 재정 정책을 또 확실히 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소가 된다면 뭐 주가는 산타 랠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집권하고 4년 내내 중국하고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트럼프가 만약 재선을 한다면 중국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겠죠? 네, 지금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 자체가 미국제일주의, 또 보호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정책을 좀 더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중국과 관련해서 강경 정책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광 재현이라든지 민주주의, 국제주의, 세계 지도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갈 것인데 특히 바이든의 외교 안보팀을 보면 존 켈리, 수잔 라이스, 동아시아 정책을 그동안에 총괄해왔던 커트 캠벨 같은 사람들, 대중국 강경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하기 나름이겠지만 중국이 현재 2049년까지 초강대국 그리고 군사대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 그리고 갈등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그냥 둔 적이 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많은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의 차이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다 누가 되든 간에. 예. 근데 다만
거칠게 다룰 것이냐 아니면 좀 세련되게 다룰 것이냐에서 저는 차이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간 하는 방식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또 세게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기에 또 기회도 있고 위기도 동시에 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컨대 하웨이나 지금 틱톡을 다루는 거 보면 과거에는 그 미국이 이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했던 그런 예.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틈에서 우리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 기회가 또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걸 한 단어로 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지난번에 뭐 사드 설치권 때문에 바로 또 보복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든가 뭐 K뷰티라든가 또 엔터 사업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이 양국이 부딪히면 우리는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한테 숙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아무래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취약점은 미국의 수입품의 거의 80%를 중국의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또 희토류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중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요. 조금 너무 좀 형식적인 이야기지만 중국과는 좀 친해질 필요가 있고 미국과는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서 동맹 관리도 좀 더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애매모호한 그리고 현재 어느 선에 가 있는지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보수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뭐 끊임없이 했습니다만 양국 정부 또 행정부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계속 미국 제일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보호주의를 외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4년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경제는 솔직히 특히 수출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가 오지 않을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고립주의 혹은 이제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기조에서는 수출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예. 뭐 중국 수출도 그럴 것이고 또 자유무역이 아무래도 위축이 받으면 다른 나라 수출도 그럴 것이고 또 당장 이제 미국 수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 공장을 만들어도 미국에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아마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와중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제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본다든가 혹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시간을 좀 저는 좀 번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속도로 따라가면 과연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에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이 더 갈 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나가 있는 IT 부분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 전략만 잘 세우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 수장들에게 자신의 국가의 공장 세워라. 한국 방문했을 때도 뭐 롯데그룹 회장 일으켜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결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경제 정치적 트릴레마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요. 뭐 국가 주권 그리고 세계화, 민주주의 세 개의 정책 목표는 모두 달성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화를 선택하면서 통화 주권을 포기했고요. 이걸 싫어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EU를 이탈했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 주권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세계화를 지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화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정하라고 앞으로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간에 끼어서 난감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뭐 수출 다변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신남방 정책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게 수출 수입 국가 보면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큰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대립을 하면서 저는 좀 다행이다 싶었던 부분은 하나 뭐냐면 중국의 성장이 그동안 너무 가팔랐거든요. 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빨랐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산업은 우리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국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의 약화를 이어지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폰이 한때 20%까지 찾아다가 뭐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0. 몇 %로 떨어지는 게 그 현실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을 좀 발목을 잡아주는 거. 예. 저는 사실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더 지켜볼 그런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도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일본도 총리가 바뀐 상태고, 트럼프와 아베 이 관계였다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이제 이어질 텐데 아직 미국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중국 견제가 지상 목표인 것이고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를 하겠다 이런 보관을 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대중국과 관련된 강경 정책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부상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 쿼드 플러스라는 군사 동맹에도 좀 가입하라고 다양한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은 뭐 당장 그 분담금과 관련된 징역 요구가 좀 줄어들겠지만 예. 뭐 대북 관계에서도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한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이었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인데, 그 원리, 원칙대로, 북한이 로드맵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폐기하기 전까지는 대화 창구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를 만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협상의 틀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 국제 그 관계에서 분업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유무역 특히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인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쨌든 암암리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죠. 우리 정부,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네. 니네 좀 사이좋게 지내라 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상한 협상도 나오고 그렇게 한 건데 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압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좀 더 많다 보거든요. 예. 이번에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WTO 지금 사무총장을 뽑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유명희 본부장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반대를 하는데 예. 사실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을 내면서 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그런 사고에서 원하는 것만 성취를 하면 그다음에 다른 커넥션을 잘 연결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누구랑 친했다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이고 친한 것은 친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에 이제 아베 미국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친했지만 결국은 어떤 협상에 나갔을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한테도 요구를 했지만 똑같은 거 그 이상의 것들 일본한테 요구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으로도 상대하기가 맞다. 좀 쉬운 상대일 수도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서부터 기후나 환경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 어느 것보다 가장 중시 여겼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우리도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일본과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전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양국 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게 속도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좀 더 많은 압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말씀대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쓰니까 그러면 전기차 뒤지는 일본 차는 미국에 많이 수출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쟁자인 한국 차가 또 많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남북 관계입니다. 또 북미 관계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까 제가 뭐 우리는 수출밖에 먹고 살 게 없다 그랬는데 통일 아니면은 내수로 먹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북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 당선이 되면 재선을 위해서 싸우고 재선이 되면 역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선이 되면 다음번에 이제 자신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건데 예. 그러면 무엇을 결국 택하겠느냐.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혹시 노벨 평화상이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북미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측면. 우리로서는 일단은 뭐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반출을 해보면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이어지고 나면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더 이상 예컨대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뭐 불바다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면서 한동안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오거든요. 예. 항상 우리 주식시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출렁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 따져보면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이런 이제 특히 남북 문제에서는 좀 많은 좀 기회가 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대북 관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예.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색다른 압력을 북한에 줄 가능성이 큰데요. 바이든이 2차 그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요. 핵과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제출하라는 거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원칙론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진짜 그 한국이 중재해가지고 평화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협상을 통한 딜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맞다. 협상과 관련된 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10초밖에 없거든요. 짧게 소장님. 저기 저 시진핑은 안 오는 겁니까 연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연내는 상당히 힘들고요. 어렵다? 그리고 내년 정도 전인대회 끝나고 나서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